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 한국의 미래 에너지,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정부의 아주 야심찬 계획 발표문이 있었고 네, 그렇죠. 또 실제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 연구, 기술 자료,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쫙 엮어서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왜 갑자기 바다 위에 거대한 바람개비를 세우려는 건지, 그 과정에는 또 어떤 현실적인 벽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당신의 전기요금과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정부가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나열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오늘은 이 거대한 청사진뒤에 숨어있는 진짜 기회, 그리고 현실적인 난관들을 비용과 시간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돋보기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계획이 그냥 책상 위에서 끝날지, 아니면 정말 한국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정부가 그린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2025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목표부터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해상풍력 설비가 0.35기가와트 GW 수준이라고요? 네,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걸 2030년까지 10.5기가와트로 늘리겠다고요. 계산해보니까 지금보다 거의 30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도약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0.35기가와트가 대략 한 3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량이거든요. 이걸 30배로 키우자다는 건 거의 1000만 가구가 쓸 전기를 오직 바다바람으로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그야말로 판을 바꾸는 계획인 거죠. 전 세계 시장이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 우리도 더는 뒤처질 수 없다, 이런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발전량 목표보다 더 눈길이 갔던 게 있어요. 바로 발전 단가 목표였습니다. 그 부분 중요하죠. 지금은 킬로와트 시당 330원대인데 이걸 2030년에는 250원, 심지어 2035년에는 150원 이하로 낮추겠다. 결국 이 발전 단가 목표가 중요한 건 이게 미래에 당신이 내게 될 전기 요금과 직결되는 얘기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150원 이하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청정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된다. 이런 희망적인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그게 이 계획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는 걸 넘어서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경제성까지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싸지만 수십 수백 개 단지를 한꺼번에 지으면 부품 가격도 내려가고 운영 효율도 높아져서 결국엔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만큼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친 거죠. 물론 이건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고요. 그렇죠. 계획은 정말 원대한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현실은 그야말로 가시밭길 같거든요. 정부 스스로도 4가지 주요 과제를 꼽았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장 내일 사업을 시작한다 이랬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힐 벽이요. 하나만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심각하긴 한데요. 그래도 가장 먼저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걸 꼽자면 물리적인 인프라, 바로 항만과 선박 문제입니다. 항만과 선박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높이가 200m가 넘어요. 거의 63빌딩만한 구조물을 바다 한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거대한 부품들을 조립하고 실어나를 특수 항구가 필요한데,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항구는 사실상 목포신항 딱 한 곳뿐입니다. 딱 한 곳뿐이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연간 처리 용량도 0.6GW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던데 목표는 수십 GW인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그 거대한 터빈을 가닥까지 운반해서 설치하는 특수 선박, WTIV라고 부르는데요. WTIV요? 네, 쉽게 말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에도 최신 대형 터빈을 다룰 수 있는 게 국내에 단 한 척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업권을 따낸 물량들이 배가 없어서 2028년, 2029년으로 공사가 밀리는 병목 현상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그냥 꽉 막혀버린 거죠. 정말 배도 없고 항구도 없고 허가는 10년이 걸리고 총체적 난국이네요. 듣기만 해도 답답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보내주신 한양의 발표 자료 부록을 보니까 사업 허가부터 준공까지 거쳐야 할 인허가 절차가 10개 부처 28개 법률에 걸쳐서 16단계가 넘더라고요. 평균 10년이 걸린다니
이건 뭐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긴 인허가 기간하고 아까 잠깐 언급된 터빈 기술 경쟁력 부족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 그게 연결되는 문제인가요? 네, 한양 자료의 비교표를 보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업체에 뒤처지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내에서 사업 하나 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어떤 기업이 최신 기술을 개발해서 테스트하고 상용화까지 할 수 있겠어요?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허가받는데 10년이 걸리면 이미 구형 기술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긴 인허가 과정이 국내 기업들이 기술을 시험하고 개선할 시장 자체를 막아버려서 결국 기술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기나긴 인허가 과정이 국내 터빈 제조사들의 발목을 잡는, 그래서 기술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구조적인 원인이 되는 셈이죠. 서남대 실증단지 자료에서도 국방부 전파영향평가 같은 예상치 못한 협의 과정이 얼마나 사업을 지연시키는지 잘 보여주고요.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그럼 정부는 이 꽉 막힌 병목 현상을 어떻게 뚫을 계획일까요? 자료에 이 난관들을 해결하겠다는 청사진도 들어 있었는데 가장 시급한 항만 문제부터 어떻게 푼다고 나와 있나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연간 4기가와트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항만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포 신항 외에도 인천항, 군산항 같은 곳에 신규 부두를 개발하고 기존 항만 기능도 해상 풍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죠. 잠깐만요. 2030년까지 4기가와트 물량을 처리할 항만을 구축한다고요? 보통 항만 하나 짓는데 수년에서 십수년이 걸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가요? 자료에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나 뭐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건 없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민간 투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공 투자를 함께 유도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WTIV 선박 문제도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15메가와트급 사척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하고 민간과 공공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지만 그만큼 이 문제를 시급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10년 걸리던 인허가 문제는 해상풍력 발전 추진단을 만들어서 해결한다고 하던데 이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기대해 볼 만한 조치입니다.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권한을 한 곳으로 모으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국방부, 해수부, 산업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처들을 조율해서 원스톱으로 인허가를 처리해주면 목표대로 사업 기간을 10년에서 6.5년 이내로 줄이는 게 불가능하지만 않을 겁니다. 아, 컨트롤 타워가 생기는 거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아예 좋은 입지를 발굴해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계획 입지 제도도 도입한다고 하니 불확실성은 훨씬 줄어들겠죠. 자료를 보다 보니 에너지 허브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마치 여러 지역에서 오는 택배를 한 곳에 모으는 거대한 물류센터 같은 개념이던데 맞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아이디어죠. 이게 비용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풍력단지마다 각자 육지까지 비싼 해서 케이블을 깔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섬이나 바다 위 한 지점에 거대한 공동 변전소, 즉 에너지허브를 만들고 모두 거기로 전기를 보내면 육지까지는 굵은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됩니다. 아, 중복 투자를 막는 거군요. 맞습니다. 송전망 건설 비용을 수천억 원, 많게는 조 단위로까지 아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인프라, 제도, 비용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들어봤는데 결국 사업의 성패는 핵심 기술적과 지역 주민들의 지지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터빈 기술이 뒤처진다는 건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말할 듯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인 기술 격차도 분명 존재하죠. 한양 자료를 보면 베스타스나 GE 같은 해외 기업들은 이미 15메가와트를 넘어 18메가와트급 터빈까지 상용화했는데 우리는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20메가와트급 초대형 터빈 개발을 집중 지원해서 격차를 따라잡는 한편 아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부유식 해상풍력입니다. 아, 그 바다 위에 둥둥 띄우는 방식 말이죠? 네, 기존의 고정식은 수심 50m 이내의 얕은 바다에만 설치할 수 있지만 부유식은 깊은 바다에도 설치할 수 있어서 입지 제약이 훨씬 적습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초기 시장이라 기술 격차가 크지 않고요.
무엇보다 이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조선 해양 플랜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아, 우리가 잘하는 분야군요. 네,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고 파도와 바람을 견디게 하는 기술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니까요. 약점을 따라가기보다 강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전략인 셈이죠. 기술 경쟁력 확보 전략도 흥미롭지만 어쩌면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는 사람 문제, 즉 주민 수용성일 겁니다. 바람소득이라는 개념이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데일리 한국 기사를 보니 이게 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네, 해상풍력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앞바다를 망가뜨리고 조업 구역만 뺏어간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바람소득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민이나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의 주주로 직접 참여하고요.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매년 배당금으로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기사에 나온 전남해상 풍력 사례를 보니까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투자하고 분기별로 지역화폐나 마을 공동사업비 형태로 수익을 공유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는 거네요. 지역사회가 에너지 전환의 주인이자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갈등과 반대의 대상이었던 해상풍력단지가 이제는 우리 마을의 연금이자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산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청사진과 계획을 쭉 살펴봤는데 그럼 실제 현장은 어땠을까요? 서남해상 풍력 실증단지 사례 연구 자료를 보면 이 계획들이 얼마나 험난한 길일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60MW 4,573억 원이 투입된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첫걸음 같은 사업이었죠. 이 서남의 실증단지 보고서는 정말 해상풍력 사업의 눈물 젖은 빵 같은 기록입니다. 눈물 젖은 빵이요? 네.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태풍에 발전기 날개가 부서지기도 하고 짠 바닷물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구조물에 녹이 슬고 심지어 예상치 못했던 부품 고장으로 발전이 중단돼서 수익성이 곤두박질 치는 경험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해상풍력 개척사에 담긴 모든 고난이 이 자료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성 분석 부분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자료 속 인터뷰를 보면 사업 초기에는 수익성이 충분할 걸로 예상했는데 REC,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예상 수입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REC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좀 생소한데? 그게 일종의 친환경 발전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보너스요? 네, 친환경 발전을 하면 정부가 착한 발전 인정서 같은 걸 주거든요. 그럼 발전사들은 의무적으로 친환경 발전을 해야 하는 대형 발전사들에게 이 인정서를 팔아서 추가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인정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사업 계획의 한 축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군요. 결국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했네요. 네, 이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지원과 가격 예측 가능성이 사업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피로써 배운 아주 값진 교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계획에서 2035년까지의 장기 입찰 로드맵을 미리 발표하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앞으로 10년간은 정부가 이 가격을 보장해 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는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주는 거죠. 현장의 쓰라린 경험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 종합해보면 한국의 해상풍력 전환은 단순히 발전소를 몇 개 더 짓는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네요. 항만과 선박을 새로 만들고 금융과 법률 제도를 뜯어고치고 새로운 기술과 부품을 국산화해야 하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거의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십, 어쩌면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수많은 기술적, 사회적 과제를 넘어야만 합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은 단순히 국가의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바람소득 모델처럼 소멸위기의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조선, 철강 같은 기존 주력 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는 진정한 미래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